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의 꽃쌤입니다. 파트 3 작물 챕터 3의 작물 재배 환경에서 7번째 재해 피해 그리고 방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작물을 기르고 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적인 피해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 피해의 종류와 그 피해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예방하기 위한 방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더위, 추위, 아니면 습기, 아니면은 뭔가 바람 이런 것들이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도에 관한 것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열해, 열난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시죠? 고온의 피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열의 개념이라는 거는 작물이 그 각각의 품종마다 온도 영향을 받는 그런 부위가 좀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작물이 기존의 환경보다 고온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를 열해 혹은 고온해라고 합니다. 작물이 더워가지고 피해를 받는 걸 열해, 고온해라고 합니다. 단시간 내에서도 충분하게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특히 열사라고 해요. 최근에는 이제 비닐온실에서 많이 작물을 재배하시는데 그럴 때 여름철에 40도 넘게 올라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작물이 이제 거의 이제 삶긴다라는 표현까지 해요. 그래서 열사가 되면은 거의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피해를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일소 현상, 별표 한 번 쳐볼까요? 타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식물체의 부위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타는 현상이고요. 잎에서는 잘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이제 호흡작용으로 인해서 또 얇기 때문에 이제 잎보다는 과실에서 이 다육질 부분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소 현상입니다. 열매채소나 과수의 열매는 증산율이 적기 때문에 그 자체의 온도가 기온보다 훨씬 현저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소현상이 과실에 아니면 꽃에 더 피해가 큽니다. 이 열사로 인해서 아니면 열해로 인해서 생장이 억제되거나 광합성량보다 호흡량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영양이 결핍되고 전체적인 대사작용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특히 대사작용이 교란이 생기게 되면은 독성 물질이 체내에 축적되어서 전체적인 순환을 안 좋게 해주는 영향을 끼치는데요. 구체적인 열해의 원인과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열해가 발생이 되면은 작물체 내에 있는 유기물들, 여러 가지 물질들이 과잉적으로 소모가 됩니다. 고온에서는 광합성보다 호흡작용보다 훨씬 더 광합성보다 호흡작용이 훨씬 더 우세해지기 때문에 광합성으로 인해서 양분을 축적해야 되는데 자꾸 소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질소 대상이 이상이 일어나서 고온에서는 단백질 합성이 부족해지고 암모니아의 축적이 많아집니다. 또 철분 이런 것들이 침전되어서 전체적인 잎의 황백화 열을 받으면 이제 잎색이 좀 변화가 되는데 그렇게 황백화 현상도 일어나고 증산이 자꾸 과다가 돼서 잎의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전체적인 식물 자체에 위조, 건조하게 되는 특징을 발생하게 됩니다. 유기물의 과잉 소모, 질소 대사의 이상, 철분이 침전돼서 쌓이고 증산이 과다되는 열의 원인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피해는 종자가 발화가 불량이 되고 결구가 뭐냐면요. 배추가 한 포기 한 포기씩 이렇게 쌓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덮게 되면은 작물지 자체도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속된 농구공처럼 동그랗게 이제 배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착화, 이제 꽃이 생기거나 결과, 열매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불량하게 됩니다. 또한 조기에 너무 빠른 시기에 추대, 너무 빨리 꽃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분하게 영양생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꽃대가 생기면 열매 그리고 종자까지 연속적으로 피해가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량과 품질이 저하됩니다. 이럴 때 대책이죠. 이런 시기에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냐?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건 품종입니다. 내열성, 내서성이 강한 작물 품종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재배 시기도 조절하시고 밀식,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재배하시는 것을 좀 피하셔서 환기와 이제 전체적인 그런 순환들을 잘 될 수 있도록 재배 방법을 조절해 주셔야 돼요. 또한 그늘막이나 차광을 통해서 이제 시설 내에서는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관계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제 온도를 내릴 수가 있겠죠. 환기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소 비료도 피하셔야 되는데, 이 질소가 우리가 전체적인 식물의 영양적인 부분들을 크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비료인데요. 질소를 너무 많이 시용하시면 이렇게 빈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열기에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그런 작물 시기에 맞는 비료를 시비하셔야 됩니다. 가장 유명한 열의 피해 증상 예를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이제 해외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목초. 우리가 이제 소가 이제 들판에 이렇게 있을 때 그런 이렇게 친환경 그런 방목을 할 때 목초를 많이 키우시거든요. 그럴 때 그 목초가 보통 이렇게 여름철에 들어가면서 생장이 쇠퇴하거나 정지하거나 심하게 되면 누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여름철에. 특히 어떤 품종의 목초? 한지형, 북방형 목초가 특히 여름철에 이렇게 하고 현상, 여름철에 죽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게 여름에 나타나는 주요 열해의 피해 증상이에요. 많은 피해 증상이 예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시험에서 단골적으로 나오는 게 목초, 특히 무슨 목초? 한지형 목초, 같은 말로 북방형 목초라고 합니다. 이 한지형 하면은 이제 추위에 좀 강하고 더위에 좀 약한 그런 특징의 품종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런 품종의 목초가 여름철에 들어가면 생장이 좀 힘든 그런 상태가 하고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현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꼭 보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온의 피해입니다. 저온의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영도실을 기준으로 냉장고 생각하셔서 냉해, 두 번째로 냉동실 생각하셔서 동상해가 있습니다. 냉해와 동해는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 꼭 하셔야 됩니다. 먼저 냉해예요. 0도씨 이상이지만 이 고온성 작물이나 한 5도씨 정도 됐을 때 피해가 나타나는 그런 저온 피해를 냉해라고 합니다. 냉동실 온도가 약 5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냉동실에, 냉장고에 넣었을 때 나타나는 피해를 냉해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름을 지나는 작물이, 그러니까 이제 고온을 좀 높은 온도를 좋아하는 작물이겠죠? 이런 작물이 저온, 0도씨 이상이지만 저온일 때에 나타나는 피해를 냉해라고 합니다. 냉해가 나타났을 때는 생장이 느려지고요. 광합성도 저해되고 아까 보셨던 독성 물질도 생성이 됩니다. 특히 냉해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총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지연형, 장해형, 병해형, 그리고 이걸 복합적으로 하는 혼합형, 복합형이라고 합니다. 주요로 보실 때는 요 옆에 보시면 지연형, 장애형, 병해형 3가지로 구분하시는데요. 이거에 관련된 문제도 자주 나오고 키포인트 단어를 보셔야 돼요. 지연형, 지연된다는 냉해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거는 냉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생육이 좀 느려지는 거예요. 지연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생육 초기부터 출수기에 걸쳐서 여러 시기에 저온을 맞는 거예요. 냉온을 만나서 출수가 지연되는 거죠. 가끔 이 출수가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 출수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벼를 키우실 때 벼가 꽃이 피었다, 개화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출수가 됐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벼와 같은 그런 작물에서 나타나는 그런 생리적인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꽃이 개화됐다라고 하는 그 개화라는 용어 자체가 어색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분과 작물에서는 출수라는 많은 표현을 합니다. 이 출수가 되는 시기가 저온에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장애형 냉해에서도 출수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지연형 냉해는 생육 초기부터 출수기에 거쳐서 이렇게 생리적인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시기까지 여러 시기의 저온을 거쳐서 전체적인 등수기 불량을 초래하는 형태의 냉해가 지연형 냉해입니다. 두 번째 장애형은요, 가장 피해가 좀 큰 편이에요.
어떤 시기냐면 뭔가 이제 생리적으로 이제 번식하는 그런 시기고 되게 중요한 생장 시기인데 특히 이제 벼에서 보시면 유수 형성기부터 유수 어떤 중요한 시기가 유수 형성이죠. 이 유성성기부터 출수 개화기까지 이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 시기 때 이 벼의 정상적인 생식기관이 형성되지 못하고 화분이나 여러 가지 수정 등의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 시기가 굉장히 이제 수정의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장애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은 불임이 발생돼서 정상적인 벼 알이 생성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형 냉해가 굉장히 피해가 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병해형 냉해입니다. 저온에 의해서 벼의 전체적인 증산량이 감소되고 이 규산에 대한 흡수가 적어지면서 이 표면이 단단하게 교질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도열병 등의 병균이 침입되어서 발생되는 냉해가 병해형 냉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혼합형은 지연형, 장애형, 병해형 이것 중에 이제 2개 이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냉해가 복합형 혹은 혼합형 냉해입니다. 이거에 대한 지연, 장애형, 병해형, 혼합형 이거에 관련된 시기와 이 피해 증상의 심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좀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지연형이라는 거는 생육 초기부터 출수기 그리고 여러 시기에 발생이 되고 장애형은 이 생식세포가 발생되거나 감수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중요한 시기들 생식기관이 형성되는 그 시기 때 발생되는 냉해가 장해형입니다. 병해형은 시기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 교산 흡수가 적어져서 교산 S, I죠? 이 흡수가 적어져서 도열병, 입이 타버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냉해가 발생되는 병해형 냉해입니다. 각각의 핵심적인 단어를 알아두시고요. 이거 자주 나옵니다. 네, 별표 3개죠. 자, 그럼 대책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품종을 가장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종자기능사 필답형 하실 때 여러 가지 병해충 방제법 이제 3가지씩 혹은 5가지씩 쓰는 방법 나오는데 가장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뭐 내병성 품종 선택, 뭐 내충성 품종 선택. 이 품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자기능사 공부하시는 거예요. 종자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전문가가 되시려면 품종의 중요성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2번째로는 재배 방법 개선입니다. 저온이죠. 그러니까 보온하셔야 되고 재배 시기도 저온을 피해서 실시하셔야 되고 비료도요. 인산칼륨 규산 질 수 없죠. 그러니까 비료도 인산칼륨 규산 이런 비료들을 시용하셔야 되고 방풍림 그리고 적절한 토양의 변화 암거 배수 이 문제도 자주 나왔습니다.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력을 배양하는 등의 재배적인 방법을 해주셔야 되고요. 수온을 좀 높여주거나 우리가 벼에서 저온 시기에는 이제 물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냉해의 대책도 한 번씩 보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동상해입니다. 냉동시 생각하시면 돼요. 0도씨 이하의 세포의 결빙에 의해서 나타나는 저온 피해예요. 얼음이 생기면 당연히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얼음이 생겨도 어느 정도 버티는 그런 작물의 품종들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게 이제 저온이 특히 0도씨 이하가 원형질 막 자체가 찢어지고 세포막이 파괴될 정도면 완전 동상해 피해가 나타나는 거죠. 온도가 지나치게 내려가서 작물 조직대에 결빙이 생기는 게 동상해고요. 이 서리로 인해서 이 작물이 동사하는 피해를 상해라고 하고 이 동해와 상해를 합쳐서 동상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월동 중에 토양은 상당한 깊이로 이제 동결하게 돼요. 토양도 동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토양 안에도 수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면의 수분은 낮에 증발하여 건조해지고 이 맹류처럼 뿌리가 얕은 작물은 건조에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월동 중에는 눈이 많이 오고 기후가 따뜻할 때에는 저섭지에 이제 습지가 이제 있는 그런 월동 작물이 스패를 많이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내동성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보고 갈게요. 이 동상해 방지의 대책 또한 내동성 작물을 재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럼 내동성이 있는 품종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 내동성,
작물의 추위를 견디는 성질인 이 내동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무엇이냐? 자, 먼저 이 작물 자체 그 원래 형태의 수분 투과성이 큰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그런 특수 성분 중에 여러 가지 그런 특수 성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SH기가 많은 것, 그리고 점도가 낮고, 그리고 연도가 높은 것, 이 점성이 좀 낮아야 되고, 이 연한 그런 성질들이 좀 높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고, 요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친수성 콜로이드가 많아야 되고, 세포의 자유수가 좀 적으셔야 돼요. 지방 함량이 높아야 되고, 당분 함량도 많아야 되고, 전분 함량은 적어야 되고, 조직의 굴절률이 높아야 되고, 무기 성분이 좀 있으셔야 돼요. 자, 지금 이런 것들 헷갈리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동성을 증가시키려면 뭔가 성분이 많아야 된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낮아야 되는 것만 조금 더 외워주세요. 점도가 낮아야 되고, 자유수가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분 함량이 적어야 되고, 이 세 가지만 적어야 되고요. 나머지 거는 다 많아야 되는 게 내동성의 특징입니다. 뭔가 많아야, 그 안에 성분들이 많아야 추위를 잘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그쵸? 점도가 낮고, 그리고 자유수가 적고, 그리고 전분 함량이 적은 것이 내동성을 증가시키는 전체적인 작물의 생리적인 요인입니다. 자, 동상의 대처 방법 구체적으로 볼게요. 아까 보셨던 내동성, 내한성이 강한 작물, 그리고 동해 피해가 없는 지역, 그리고 적응 기간이 없는 시기, 그리고 하드닝이라고 합니다. 딱딱하게 작물을 천천히 저온에 노출시키면서 이 내한성을 증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한성 작물을 이렇게 품종 육종하실 때 일부러 추위에 노출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는 그런 품종을 골라서 종자 채취하셔가지고 그것들을 육종 성장시켜가지고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멀칭을 하기도 하고요. 소형 터널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원예기능사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 원예기능사 시험의 실기시험에서도 소형 터널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봉제 씌우기, 불 피우기, 그리고 물을 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이제 바람을 불려서 전체적인 이런 저온, 특히 0도씨 이하의 동상의 피해를 방지합니다.